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2부 성인들의 땅 1. 알칼리 대평원에서 거대한 북미 대륙 중앙에는 메마르고 혐오스러운 사막이 있어 오랫동안 문명의 진출을 저지하는 장벽이 되어 왔다. 시에라 네바다에서 네브래스카까지, 그리고 북쪽의 엘로스톤 강에서 남쪽의 콜로라도에 이르는 황무지로 적막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자연은 이 음산한 전 지역을 모두 같은 상황 아래에 두지 않았다. 그곳에는 정상이 눈으로 덮인 높은 산들도 있었고 어둡고 음침한 계곡들도 있었다. 깎아지른 계곡을 물살이 빠른 강이 흐르고 있었고 겨울에는 하얗게 눈이 덮이고 여름이면 소금기가 있는 알칼리성 먼지로 덮여 잿빛으로 보이는 거대한 평지도 있었다. 그러나 전 지역은 황량함과 냉대와 비참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절망의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포니족 인디언이나 블랙풋 인디언 무리가 이따금 다른 사냥터에 가기 위해 그곳을 통과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가장 용감하다고 할 수 있는 그들도 이 처참한 평지를 빨리 벗어나 초원으로 가기를 원했다. 잡목들 사이에는 늑대가 먹이를 찾아 거닐고 대머리 독수리는 하늘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었으며 회색곰은 바위 틈에 있는 먹을 것을 찾아 어두운 산골짜기를 어슬렁거렸다. 황무지에 사는 것은 이것들밖에 없었다. 시에라 블랭코의 북쪽 기슭에서 바라보는 적막한 광경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평평한 땅은 눈길이 닿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키가 작은 나무숲이 드문드문 있을 뿐 평지 전체가 알칼리성 먼지로 덮여 있었다. 아드키 지평선이 끝나는 곳에는 험한 꼭대기에 눈을 이고 있는 산들이 있었고 광활한 지역에는 살아있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과 관계된 것이 전혀 없었다. 청동색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았고 음울한 잿빛 땅에는 움직이는 것이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도 소리가 전혀 없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그 광활한 지역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뿐이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침묵뿐이었다. 이 광활한 평지에 생명과 관계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따지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시에라 블랭코에서 내려다보면 좁은 길 하나가 굽이굽이 사막을 가로질러 아득한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보인다. 그 길에는 많은 마차의 흔적이 있고 많은 모험가들의 발자국이 있었다. 여기저기에는 우중충한 알칼리성 땅을 배경으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흰 것들이 널려 있었다. 가까이 접근하여 살펴보라. 그것들은 바로 뼈다. 어떤 것은 크고 거칠고 어떤 것은 작고 섬세하지만 모두 뼈이다. 크고 거친 것은 소뼈이고 작고 섬세한 것은 사람의 뼈였다. 즉 1500마일이나 되는 마찻길에 걸쳐 유골들이 흩어져 있는 매우 무시무시한 길이었다. 1847년 5월 4일에 한 나그네가 이 장면을 굽어보고 있었다. 마치 이 지역의 정령이나 악마 같은 모습이었다. 보는 사람은 그가 60세가 되었는지 40세에 가까운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얼굴은 바짝 말라 튀어나온 얼굴뼈를 갈색 양피지 같은 피부가 팽팽하게 감싸고 있었다. 나그네의 기다란 갈색 머리와 턱수염은 희끗희끗했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두 눈은 이상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소총을 잡고 있는 손은 뼈가 앙상했다. 그는 소총에 기대어 힘없이 서 있었지만 큰 키와 건장한 뼈대는 그가 억세고 정력적인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척한 얼굴과 비쩍 마른 몸통에 걸쳐있는 누더기 같은 옷 때문에 나그네는 지치고 늙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나그네는 죽어가고 있었다. 굶주림과 갈등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물을 찾아 골짜기를 힘들여 내려와서 이 낮은 곳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광활한 소금 평원과 멀리 보이는 험준한 산들뿐. 근처에 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무나 풀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방팔방을 미친 듯이 찾아보다가 자기의 방랑도 마침내 끝나 바로 이 불모의 바위 위에서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년 뒤에 푹신한 침대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는 둥근 돌 밑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앉기 전에 그는 쓸모없는 라이플 총과 오른쪽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회색 숄로 싼 커다란 꾸러미를 땅 위에 내려놓았다. 짐이 무거웠던지 내려놓을 때 쿵 소리가 났다. 그 순간 회색 꾸러미 속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겁먹은 작은 얼굴과 통통한 두 손이 나타났다. 갑자기 그렇게 던지면 어떡해요? 아프잖아요. 아이가 따지듯이 말했다. 아팠겠구나.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란다. 나그네는 회색 숄을 벗기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어린 소녀를 꺼냈다. 앙증맞은 신발과 분홍색 아동복에 흰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엄마가 정성껏 돌봤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어린애는 얼굴이 창백했고 힘이 없어 보였으나 팔과 다리가 통통하고 건강한 것으로 보아 남자보다 덜 고생한 것 같았다. 지금은 어떠니? 어린애가 금발머리 뒤통수를 문지르고 있어서 남자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호호 하고 불어주세요. 어린애는 아픈 곳을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아프면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가셨단다. 하지만 곧 보게 될 거다. 가셨다고요?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가셨다니 이상해요. 옆집 아줌마 집에 차 마시러 갈 때도 항상 나에게 인사를 하셨는걸요. 그런데 엄마는 사흘이나 내 곁에 안 계시잖아요. 아저씨 목도 안 말라요? 여긴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나요? 그래,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다. 조금만 참으렴. 아저씨에게 머리를 기대면 편해질 거다. 지금은 아저씨가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하기가 힘들지만 나중에 사정을 말해줄게.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예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소녀는 반짝이는 운모 조각을 2장 들어 보이며 기쁜 듯이 말했다. 집에 가면 이걸 오빠에게 주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예쁜 것들을 볼 거다. 나그네는 자신 있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강을 떠났던 게 생각나니? 그럼요. 그때는 다른 강을 곧 만날 줄 알았단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 나침반이나 지도나 다른 것이 잘못돼서 강은 나타나지 않았단다. 물은 너 같은 어린애에게 줄 것 조금 말고는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아저씨는 씻지도 못했군요. 아이는 그의 더러운 얼굴을 보며 짐짓 심각하게 말했다. 그래, 못 씻었어. 물은 마시지도 못했고. 그래서 벤더 씨가 제일 먼저 죽었단다. 다음에는 피트 인디언이 죽고, 다음에는 맥그리거 부인, 다음에는 조니 온스. 그리고 얘야, 다음에는 네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죽었군요. 아이는 앞치마에 고개를 떨구고 슬프게 흐느꼈다. 그래, 너와 나만 남고 모두 죽었단다. 그런 후 나는 이쪽에 물이 있을 것 같아 너를 어깨에 메고 같이 왔단다. 그런데 더 좋아진 게 없구나. 이젠 희망도 없어. 우리도 곧 죽는단 말이에요? 어린애는 울다 말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며 물었다. 그럴 것 같구나.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소녀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겁이 많이 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엄마와 다시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 같이 있게 된다, 얘야. 그리고 아저씨도 같이 있고요. 엄마한테 아저씨가 내게 잘해줬다고 말할게요. 엄마는 천국의 문 앞에서 물이 잔뜩 든 커다란 물 주전자하고 밥, 오빠와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듬뿍 갖고 우리를 반기실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남자는 북쪽 지평선을 보고 있었다. 그곳 푸른 하늘에서 작은 점들이 3개 나타나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것은 커다란 갈색 새들로 변하더니 두 방랑자의 머리 위를 빙 돈 다음 그들을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 앉았다. 이 새들은 서부에 사는 대머리 독수리로 그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죽음이 있었다. 와, 닭이다. 어린 소녀는 불길한 새들을 손가락질하며 기쁜 소리를 질렀고 손뼉을 쳐서 새들을 날아가게 하려고 했다. 아저씨, 하나님이 이 땅도 만들었나요? 물론 만들었지. 나그네는 뜻밖의 질문에 약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은 일리노이의 땅도 만들었고 미주리의 땅도 만들었단다. 아이는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사람이 만들었나 봐요. 다른 데만큼 잘 만들지 못했어요. 물과 나무를 만드는 걸 잊었어요. 얘야, 우리 기도해 볼까?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밤도 아닌데요? 상관없단다. 원래는 지금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실 거야. 우리가 들판에 있을 때 날마다 마차 속에서 했던 기도를 해봐라. 아저씨는 왜 안 하세요? 소녀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난 잊었단다. 나는 키가 저 총의 반도 안 됐을 때부터 기도를 안 했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을 거야. 네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내가 옆에서 따라서 할게. 그럼 무릎을 꿇으세요. 나도 꿇을게요. 소녀는 기도하기 위해 쇼를 깔며 말했다. 손을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이상한 광경은 대머리 독수리밖에 보지 못했다. 좁은 숄 위에는 말을 더듬거리며 기도하는 어린 소녀와 두려움을 모르는 늙은 모험자, 두 방랑자가 옆으로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녀의 토실토실한 얼굴과 남자의 여윈 뼈로 앙상한 얼굴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소녀의 갸냘프고 맑은 목소리와 귀에 거슬리는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함께 입을 모아 자비와 용서를 빌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 두 사람은 둥근 바위 밑에 그늘로 들어갔다. 이윽고 아이는 보호자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다. 나그네는 소녀의 자는 모습을 얼마 동안 바라보았으나 자연의 법칙은 그에게 너무 강했다. 그는 지난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휴식을 취하지도 않았고 잠을 자지도 않았다. 천천히 그의 눈꺼풀은 지친 눈을 덮었고 고개는 점점 밑으로 떨어져 남자의 희끗희끗한 턱수염이 아이의 금발과 섞이면서 두 사람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다. 이 방랑자가 30분만 늦게 잠들었어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알칼리 대평원 저 끝에 작은 먼지 구름이 일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 멀리 있는 안개처럼 보였는데 먼지는 점점 더 높게 그리고 넓게 일기 시작하여 동물의 대집단이 일으키는 먼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것이 좀 더 비옥한 땅이었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들소무리가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불모의 땅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했다. 이 먼지의 소용돌이가 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절벽에 가까워 천막을 친 마차들과 무장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모래먼지 속에서 나타나고 그 환영은 서부로 가는 거대한 이주민의 대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아주 어마어마한 행렬이었다. 그 대열의 선두가 산을 기슭에 닿았을 때 대열은 지평선 멀리까지 이어져 그 끝은 보이지도 않았다. 그 거대한 평원을 포장마차, 집마차, 말 탄 사람들, 걷는 사람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거리며 걷는 수많은 여인들, 이륜마차 옆을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하얀 포장마차 밑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어린애들. 이것은 보통 이주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어떤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땅을 찾아 유랑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 어수선한 소음은 삐걱거리는 마차 바퀴 소리, 말들의 울음에 섞여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 소음은 무척 컸지만 녹초가 되어 높은 곳에서 자고 있는 두 여행자를 깨우지는 못했다. 그 대열의 선두에는 손으로 짠 수수한 옷을 입고 손에는 총을 든 근엄한 얼굴을 한 20여 명의 남자들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절벽에 다다르자 그들은 정지하고 짧은 회의를 했다. 형제들이여, 샘은 우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매가 야무지고 깨끗이 면도를 한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말했다. 시에라 블랭코의 오른쪽이라. 그러면 우리는 리오그란데 강에 도착하게 될 거요. 다른 남자가 외쳤다. 물은 걱정 말아요.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바위에서 물을 짜낼 수 있는 분이시니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선두가 다시 전진하려고 할 때 그들 중에서 가장 젊고 눈이 밝은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니 머리 위에 울퉁불퉁한 험한 바위를 가리켰다. 바위 꼭대기에 회색 바위를 배경으로 분홍색 물체가 분명하게 보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고삐를 당기며 총을 어깨에서 내려놨고
말을 탄 사람들이 선봉대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왔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인디언을 입에 올렸다. 그때 지도자인 듯한 나이든 노인이 말했다. 여기는 많은 인디언들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포니족 인디언 지역을 지나왔으니 산을 넘을 때까지 원주민들은 없을 거요. 내가 가서 보고 올까요, 스탠거슨 씨? 한 사람이 물었다. 저도요, 저도요. 10여 명이 외쳤다. 말은 이 밑에 두고 가시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나이든 노인이 대답했다. 즉시 젊은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 말을 잡아맨 다음 그들의 호기심을 일으킨 물건을 향해 험준한 비탈 절벽을 올라갔다. 그들은 유능한 척후병처럼 자신 있고 소리 없이 재빠르게 올라갔다. 밑에서 보고 있노라니 그들은 바위에서 바위로 사뿐히 뛰어 올라가서 드디어 하늘을 배경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처음 붉은 것을 발견한 젊은이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를 뒤따르던 사람들이 보니 젊은이는 무엇에 놀란 것처럼 갑자기 두 팔을 번쩍 쳐들었다. 그에게 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에 똑같이 놀랐다. 벌거숭이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평지에는 커다란 둥근 바위가 하나 있었고 이 바위 밑에는 키가 크고 수염이 길게 자란 얼굴이 험상궂은 비쩍 마른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과 규칙적인 숨소리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밤색머리의 어린아이가 토실토실한 하얀 팔로 남자의 힘줄이 붉어진 붉은 목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장밋빛 입술이 벌려져 있어서 하얀 이가 보였으며 천진난만한 얼굴은 티없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새하얀 양말에 반짝거리는 버클이 달린 예쁘장한 신발을 신은 통통한 작은 다리는 남자의 길고 여윈 다리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 이상한 두 사람 위로 튀어나온 바위 위에는 대머리 독수리 3마리가 엄숙하게 앉아 있었으나 새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귀에 거슬리는 실망의 울음소리를 내며 화가 난 듯이 날아갔다. 불쾌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은 깨어나 놀란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평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잠들기 전에는 황량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인마의 행렬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나타났고 그는 뼈만 남은 손으로 두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정신착란 상태라는 것인 모양이군. 소녀는 곁에 서서 그의 옷자락에 매달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상하다는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구조대는 곧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나그네에게 납득시켰다. 한 사람이 소녀를 어깨 위에 올리고 다른 두 사람은 비쩍 마른 남자를 부축하여 마차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내 이름은 존 페리어입니다. 나그네가 설명했다. 21명의 일행 중에서 나와 저 꼬마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남쪽 먼 곳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모두 죽었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 딸이요? 이제는 내 아이입니다. 남자는 도전적으로 소리쳤다. 내가 살렸으니 이제는 내 아이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아이의 이름은 루시 페리어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지요? 그는 볕에 타고 건장하게 보이는 구조자들을 호기심에 찬 눈으로 둘러보며 말했다.
일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000명에 가깝습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다. 우리는 핍박당하는 신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모로니 천사의 선택된 백성들이지요. 모로니 천사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택한 모양이군요. 신성한 문제를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가 엄격히 나무랐다. 우리들은 팔미라에서 황금판에 이집트 글씨로 적힌 거룩한 경전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스러운 경전을 조셉 스미스가 손에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일리노이주의 나우브에서 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예배당이 있지만 신을 믿지 않는 난폭한 자를 피해 비록 사막 한가운데라도 우리의 땅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우브라는 이름은 존 페리어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그렇군요. 당신들은 모르몬 교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몬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신의 손이 예언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들도 그 예언자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예언자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들은 언덕 밑에 도착했고 많은 순례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창백한 얼굴에 온순해 보이는 여자들, 깔깔거리며 웃는 건강한 아이들, 걱정하는 듯한 남자들의 진지한 눈초리들이 그곳에 있었다. 금발의 아이와 말라 비틀어진 남자가 그들의 곁을 지나가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동정의 외침이 일어났다. 그러나 두 사람을 구해온 사람들은 그곳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그 뒤를 많은 모르몬 교도들이 따랐다. 나그네와 아이는 외관이 제일 화려하고 훌륭한 마차로 갔다. 다른 마차는 말이 한두 마리, 기껏해야 4마리가 끌고 있었는데 그 마차는 6마리가 끌고 있었다. 한 남자가 마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30살이 넘어 보이지 않았으나 큰 머리와 결의에 찬 표정이 우두머리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갈색 표지책을 읽고 있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책을 옆에 내려놓더니 아까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귀담아 들었다. 설명이 끝나자 그는 두 방랑자를 보고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어야 우리는 당신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늑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나중에 과일 전체를 썩게 하는 작은 부패의 씨앗이 될 바에야 차라리 당신들이 이 황무지에서 지금 죽게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 우리와 같이 가겠습니까? 무슨 조건이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페리어가 급하지만 진지하게 말하자 장로들도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지휘자만은 여전히 엄격한 표정으로 페리어를 보았다. 스탱거슨 형제여, 이 사람과 어린애를 데리고 가서 먹을 것과 물을 주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성한 신조를 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많이 지체된 것 같소. 시온을 향하여 앞으로 갑시다. 시온을 향하여. 많은 모르몬 교도들이 소리쳤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긴 행렬의 뒤쪽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채찍질 소리와 마차 바퀴가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마차 행렬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긴 대열은 또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두 방랑자를 맡은 장로는 그들을 자기 마차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벌써 음식이 준비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장로가 말했다. 며칠 있으면 기운을 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신도라는 것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브리검 영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조셉 스미스의 말씀이요 또한 신의 목소리입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2부 2. 유타의 꽃 이 책은 모르몬 교도들이 그 마지막 땅에 이르기까지 견디고 참은 시련과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다. 미시시피 강가를 떠나 로키 산맥의 서쪽 비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불굴의 정신을 갖고 고난을 헤치고 이겨왔던 것이다. 야만인들, 맹수들, 배고픔, 목마름, 피로, 병마 등 자연이 줄 수 있는 모든 장애가 다 일어났으나 그들은 앵글로색슨 민족의 강인함으로 그것을 정복했다. 그러나 오랜 여행과 거듭되는 공포는 그들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도 동요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침내 햇빛을 받고 있는 넓은 유타 계곡을 보고 그들의 지도자로부터 이곳이 약속된 땅이며 영원히 그들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했다. 브리검 영은 유능한 행정가이며 불굴의 지도자라는 것을 곧 증명했다. 그는 그들은 미대의 도시의 초안을 그린 지도와 차트를 작성했다. 사방의 땅은 각 개인의 신분에 따라 분배되었다. 상인은 상업에, 기능인은 저마다의 직업에 종사했다. 마을에는 길과 광장들이 마술처럼 나타났다. 정원원에는 배수공사와 생울타리와 나무 심기와 청소 등을 했고 이듬해 여름에는 모든 들판이 밀이삭으로 황금 물결을 이루었다. 이 낯선 거주지에서는 모든 것이 번창했다. 무엇보다도 도시 중앙에 세운 커다란 예배당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높아졌다. 새벽빛이 물들기 시작할 때부터 황혼이 짙어져 밤이 될 때까지 수많은 위험 속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해 짓는 예배당에서는 망치 소리와 톱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두 방랑자, 존 페리어와 지금은 그의 양녀가 된 작은 소녀는 모르몬 교도들에 끼어 그들이 이주지에 이르기까지 행동을 같이 하게 되었다. 어린 루시 페리어는 스탠거슨의 마차에서 그의 새 아내와 고집이 세고 조숙한 12살 난 그의 아들과 같이 명랑하게 지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쇼크에서 벗어난 루시는 여자들의 귀염둥이가 되었고 캔버스 지붕을 친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졌다. 한편 쇠약했던 몸이 회복된 페리어는 쓸모있는 안내자이며 끈기 있는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리하여 새 동료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 그들이 방랑을 끝냈을 때 브리검 영과 그들의 네 장로인 스탠거슨, 캠볼, 졸스톤, 드레버를 제외한 다른 이주자들에게 나눠준 땅과 똑같이 크고 비옥한 땅을 그에게도 주자고 모르몬 교도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얻은 땅에 존 페리어는 직접 튼튼한 통나무 집을 지었는데 그 후로는 넓은 저택이 되었다. 그는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매사에 빈틈없고 손재주도 많았다. 그리고 몸이 무쇠같이 건강해서 종일 밭에 나가 땅을 갈고 활용했다. 그래서 그의 농장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대단히 번창했다. 3년 뒤에는 그는 이웃들보다 잘 살았고 6년 뒤는 제법 부유해졌고 9년 뒤에는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으며
12년 뒤에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통틀어 대여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동료 신자들이 페리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점이 한 가지, 딱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제 아무리 다투고 설득해도 그는 그의 동료들처럼 아내를, 그것도 여러 아내를 얻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결심에 단호하고 강직하게 집착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다. 소문에는 새로 얻은 신앙의 열성적이 못되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돈에 욕심이 많아 비용을 아끼려고 부인을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오래전 연애관계를 들먹이며 대서양 연안에는 그를 아직도 연모하는 금발의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쨌든 페리어는 굳게 독신을 지켰다. 그러나 다른 모든 면에서는 새로운 거주지의 종교를 굳게 지켰으므로 그는 보수적이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루시 페리어는 통나무집에서 자라면서 양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산의 신선한 공기와 향긋한 소나무 냄새가 그녀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녀는 키가 커지고 튼튼해졌으며 두 뺨은 더 붉어지고 걸음걸이는 더 활달해졌다. 페리어 농장 곁에 큰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녀의 나긋나긋한 몸매가 밀밭 속을 빨리 걷는 모습을 보거나 아버지의 야생마를 타고 진짜 서부의 여자처럼 안정되고 우아하게 말을 모는 모습을 보고 오래전에 잊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리하여 봉우리는 꽃이 되어 활짝 피어서 그녀의 아버지가 농부들 중에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서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그러나 어린 소녀가 성숙한 여인으로 변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신비스러운 변화는 포착하기 매우 어렵고 매우 천천히 일어나서 날짜로 측정할 수는 없었다. 처녀 자신도 목소리가 변하고 손의 접촉만으로도 가슴이 뛰며 긍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으로 새롭고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 자신의 몸 안에 섞였음을 알게 된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일과 그 일이 일어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루시 페리어는 그것이 앞으로 그녀의 운명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끼칠 영향 말고도 매우 중대한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 무더운 6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모르몬 교도들은 자신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꿀벌들처럼 부지런히 일했다. 들에도 마을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소음이 울렸다. 먼지가 자욱한 큰 길에는 무거운 짐을 실은 당나귀의 행렬이 서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일고 있는 금광 바람이 불면서 솔트레이크 시티가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먼 방목지에서 끌려온 양들이며 거세된 소들, 그리고 사람들과 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끝없는 여행에 지쳐있는 이주자들에 섞여 있었다. 이 잡다한 집단 사이를 운동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루시 페리어가 기다란 밤색 머리카락을 뒤로 휘날리면서 능숙한 솜씨로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내에 가는 길이었다. 여행에 지친 모험가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가죽옷을 입은 냉정한 인디언들도 백인 처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면서 평소의 냉정한 표정에 온화한 기가 떠올랐다. 시의 변두리에 도달했을 때 루시는 대초원에서 온 엄청난 솥대가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솥대를 몰고 있는 것은 평원에서 온 거칠어 보이는 목동 대여섯 명이었다.
마음이 조급해진 그녀는 솥대들 사이로 난 틈새로 빠져나가 장애를 넘으려 했지만 그 틈새로 들어서자마자 소들은 그녀를 둘러쌌다. 그러나 소를 많이 다뤄본 그녀는 놀라지 않고 솥대들 사이로 빠져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때 불행하게도 소 한 마리가 우연히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나 말의 옆구리를 뿔로 세게 받아 말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화가 난 말은 콧김을 거세게 내뿜으며 뒷발로 일어서서 길길이 날뛰었다. 사태는 대단히 위험했다. 성난 말은 뛸 때마다 뿔에 부딪혔고 그럴 때마다 더욱 날뛰었다. 여자는 말 안장에 겨우 매달려 있었고 말에서 떨어지는 날에는 겁내고 있는 사나운 말발굽에 밟혀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갑자기 당한 긴급 상황에 그녀는 머리가 핑핑 돌았고 말고삐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많은 먼지와 버둥대는 소들이 내뿜는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 된 그녀가 자포자기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다정한 목소리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햇볕에 탄 힘찬 손이 겁없는 말의 고삐를 잡고 솥대 사이로 말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아가씨, 다친 데는 없습니까? 루시를 구출해준 남자가 공손히 말했다. 그녀는 검게 탄 남자의 얼굴을 보고 쾌활하게 웃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정말로 겁났어요. 폰초가 많은 소들을 겁낼 줄 누가 알았어요. 아가씨가 말에서 떨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남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사납게 생긴 젊은이로 갈색 말을 타고 허름한 사냥꾼 복장에 긴 총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아가씨는 존 페리어 씨의 따님인 모양이군요. 페리어 씨의 집에서 말을 타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버님을 뵙거든 세인트루이스의 제퍼슨 호픈의 가족을 기억하고 계시냐고 여쭈어보십시오.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페리어 씨와 같은 분이라면 전에 저의 아버지와는 대단히 친하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직접 묻지 그러세요. 루시는 새침을 떨며 말했다. 젊은이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검은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2달 동안이나 산에 있어서 남을 방문할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점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를 대단히 좋아하시거든요. 만일 내가 솥대 밑에 깔렸더라면 영원히 후회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당신이요? 당신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친구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젊은 사냥꾼의 검게 탄 얼굴이 침울해지는 것을 보고 루시 페리어는 큰 소리로 웃었다. 이봐요, 농담이에요. 당신은 이제 내 친구가 됐으니 우리 집을 꼭 방문해 주세요. 아, 이젠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으면 아버지가 다시는 일에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안녕. 남자도 넓은 모자를 벗고 그녀의 작은 손에 고개를 숙여 가벼운 키스로 대답했다. 그녀는 말머리를 돌려 채찍질을 하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넓은 길을 쏜살같이 달려갔다. 젊은 제퍼슨 호프는 다시 과묵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같이 말을 타고 갔다. 그들은 네바다 산맥으로 은광을 찾으러 갔다가 발견한 광맥을 채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구하러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도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일에 열심이었으나 이제 그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시에라의 산들바람처럼 신선하고 맑은 젊은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길들여지지 않은 정열적인 마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루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자신의 일생이 최대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은광에 대한 투기나 다른 어떤 문제들도 방금 나타난 매혹적인 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사랑은 소년의 변덕스러운 공상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전체적인 기질을 가진 남자의 야성적이고 격렬한 열정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하는 일은 모두 성공했다. 만일 인간의 노력과 끈기가 이 일을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날 밤에 그는 존 페리어를 방문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찾아갔기 때문에 페리어 농가에서 그의 모습은 낯설지 않게 되었다. 계곡에 파묻혀서 일에만 몰두했던 존 페리어는 지난 12년 동안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제퍼슨 호프는 그에게 들려줬고 그의 얘기하는 태도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루시도 흥미를 느끼게 했다. 호프는 캘리포니아의 벼락부자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수색, 덫사냥, 은광탐색, 목장노동 등 마음을 들끓게 하는 모험이 있는 곳이면 제퍼슨 호프는 그곳을 찾았다. 존 페리어는 곧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의 장점을 많이 칭찬했다. 그럴 때면 루시는 말이 없었으나 붉게 달아오른 뺨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두 눈으로 그녀의 젊은 마음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정직한 아버지는 그런 징후들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나 그녀의 애정을 획득한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호프는 말을 타고 길을 달려와서 집 앞에 말을 세웠다. 문간에 있던 루시는 그에게 가서 마중했다. 그는 말곶비를 울타리 위에 던져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루시의 두 손을 꼭 잡고 부드러운 눈길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떠나요. 지금 나와 같이 가자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곳에 다시 오면 나와 같이 떠날 준비를 끝내고 있겠소? 그게 언제지요? 루시는 얼굴을 붉히고 웃으며 물었다. 기껏해야 두어 달 걸릴 거요. 그때는 내가 공공연하게 당신을 요구하겠소. 우리 사이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은광일만 잘 되면 허락한다고 하셨소. 난 은광일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요? 아버지와 당신 사이의 이야기가 그렇게 됐다면 더는 할 말이 없어요. 루시는 뺨을 그의 넓은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프는 목매는 목소리로 말하고 몸을 굽혀 루시에게 키스했다. 그럼 그 일은 결정됐어요. 여기 오래 있을수록 떠나기가 힘들겠소. 동료들이 골짜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소. 잘 있어요, 내 사랑. 2달 후면 다시 만날 거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루시로부터 멀어져서 말에 뛰어올라 멀어져 갔다. 루시를 뒤돌아보았다가는 자신의 결심이 좌절될까 겁내는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루시 페리어는 유타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